자, 또 시작합시다. 빨리. 지난 시간에 이 지문을 빼먹어가지고 지문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런 질문도 뭐 사실은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질문을 올린 이유는 우리 인간의 뼈는 조금 희한한 게 태어날 때하고 나중에 자라서의 뼈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한 300개 정도 되는 뼈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점점 성숙해 가면서 그 뼈들이 서로 융합이 되어 가지고서 나중에 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한 200개 정도, 정확한 개수야 사실 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것이고 검색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뼈가 좀 희한한 그런 친구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몰라.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뼈가 더 있다는, 뭐 우리의 발달이라는 게 언제나 완전히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잘못되면 그 뼈가 됐든 뭐 어떤 다른 부분이 됐든 뭐 하나 더 잘못 생길 수가 있지. 그런데 뼈 같은 경우는 그게 잘못된 추가적인 부분이 매우 뭐 고통을 줄 수도 있고 통증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달에 장애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주로 제거하는 수술을 권유를 하겠죠. 비슷한 얘기지. 개구리 해부를 해가지고 좀 여러분 관심을 여러분들한테 개구리 해부한 모양이지. 생물학 시간에 저 초등학생 애들이 하는 걸 대학교 와서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 해부하는 거 싫어갖고 나 사실 식물학과 간 거예요. 뭐 자르고 막 그런. 자, 손가락이 4개고 발가락이 5개인데 몰랐어. 그렇게 달랐구나. 근데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다른 이유가 뭐 지나 뭐 한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겁니다. 손가락이 왜 도대체 처음부터 어떻게 생긴 거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세포 사멸이라는 지금 여기 나오는 아포토시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세포 사멸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나 세균 감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알아서 죽을 때는 희한하게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세포들의 일부는 너는 어느 시점에 가서 넌 죽어줘라고 이미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중간에 갑자기 이게 여기가 이렇게 죽어줘야 돼. 이 손가락 중간에 있는 이것을 붙여놓고 있던 세포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죽는 과정이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세포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죽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손가락 개수, 발가락 개수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이미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돼서 어느 지역에 마치 이제 재단사가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서 이미 재단을 하는데 손을 그어 놓듯이 그 부분들에 있는 세포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는 그 과정의 그 공간이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앞발과 뒷발이 그래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앞발은 무슨 4개, 뒷발은 5개 발가락이 되고 뭐 그렇게 각 동물마다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죠. 그것이 왜 앞발은 4개고 뒷발은 5개냐라고 하면 그 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수를 범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원론적인 근본적인 것을 보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자, 일단 오옥신이나 지베렐린을 처리를 해서 열매가 생기게 돼 있지 않은데 얻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혼돈하지 마시라고 띄운 거고, 이것을 촉진을 시킬 수는 있어도 원래 생기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을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수정 시방이나 시방의 수정을 통해서 얻는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은 개개인마다 각 개인 차이일 뿐이고,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미수정이냐 무수정이라고 하죠. 무수정이냐 수정이냐에 따른 그 차이보다는 각 개개인의 차이가 훨씬 많은 것이고,
또 마찬가지도 이거. 지베렐린의 양에 따라서 식물에 미치는 영향, 이거 역시 개인차입니다. 개인차. 마치 사람이 각각의 개인차로 사람의 어떤 등치가 달라지듯이 인체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까? 저 관점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사실은 없다고.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필요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적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바뀌고 해서 현재로서 당분간 임시적으로 이것은 필요 없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체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디다라고 속단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이 지금 질문 쓰신 학생? 요즘 따돌림에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상담사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어떤 따돌림 시키는 놈들 사람들을 혼내주는 척은 할 수 있으니까 상담을 나한테 와서 동물들 사이에 사회적인 동물 우리에게 따돌림이 있다는 얘기는 극도로 이제 사회성이 발달한 동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심지어 무리를 지어 사는 사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따돌림 같은 것은 사실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회성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각각의 동물, 식물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있나라고 묻는 것을 정확하게 정말 단언하면서 있다 없다라고 있을 법한 어떤 사례를 물론 여기저기서 간혹 발견한 경우는 있지. 하지만 그것을 가서 일반화시켜서 동물도 사람처럼 따돌림이 있다. 또는 동물은 사람과는 달리 따돌림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우리의 공부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알츠하이머를 현재 의학기술로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완전은 고사하고 아예 치료 자체가 아직은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가 죽어버리는 거거든. 그 죽어버리는 신경세포를 물론 초기에 그것을 감지하고서 그것을 속도를 늦출 수는 그것을 이제 치료를 한다고 간주한다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물론 꽤 많은 이론이 정립되어 있긴 하지만 물론 이것은 이제 알츠하이머는 우리가 신경계를 들어가서 확실히 보게 될 하나의 한 부분이긴 하나 그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도 사실은 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두 가지의 큰 가설이 있긴 하나 둘 다 밀고 있는 그래서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나 그래서 이걸 기술로 완전히 치료는 현재 불가능하고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심지어는 그런데 알츠하이머를 제가 한 20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그때 당시에 과학 논문 같은 데서 앞으로 10년 내에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무슨 암은 전부 다 잡아버린다라고 과학자들이 오만을 떨었던 그게 바로 25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25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세 가지를 그 어느 세 가지도 잡은 구석이 없잖아. 발전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주로 뭘 하며 보내냐고? 주말이나 주중이나 별로 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인데 다만 특별하게 이 가을 주말은 9월부터 12월까지의 주말은 나는 특별하게 밤을 새면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여기서 일요일 새벽이 되는 거죠. 토요일 밤을 새면서 미국의 미식 대학 축구를 섭렵하면서 보면서 완전히 페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나는 매우 즐기는 하나의 소일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학교뿐만 아니라 적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벌 학교들 게임까지 다 보느라고 완전히 페인이 됩니다. 하루 밤을 꼬박 새느라고 그쪽 시차가 안 맞으니까 꽃잎의 색깔은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게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2차 대사 산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사 경로 과정에서
그 가지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플라보노이드는 이제 우리가 콩과 식물에서 무슨 뭐 항암에 좋다는 등, 또 어떤 플라보노이드는 암을 오히려 유발시킨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각각의 전부 그러한 물질들이에요. 특별한 구조를 가져요. 그런데 플라보노이드에서 조금만 살짝 한 개 옆길로 빠지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이제 색깔을 띠게 돼. 빨간색, 무슨 뭐 또는 보라색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꽃잎의 색깔이 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없다고 지금 현재 이런 얘기하면 웃지. 뭐 식물이야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없지. 없습니다. 하나 당연히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현재 없는 일은 식물 바이러스가 우리 동물 몸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대사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RNA가 됐든 DNA가 됐든 복제를 못하는 거지. 그러나 식물과 동물의 이 RNA를 만드는 과정 또는 DNA가 복제되는 과정은 매우 흡사하게 서로 사실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뛰어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식물 바이러스가 어찌어찌 해서 일단 거의 침투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식물 바이러스는. 왜냐하면 고도로 진화가 식물 바이러스는 동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왜 동물 바이러스가 식물을 감염 못 시키느냐 또는 식물 바이러스가 왜 동물을 감염 못 시키느냐 그들 나름대로 이미 전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우리는 바이러스 정말 지겹겠지만 그 바이러스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냥 큰 각고의 노력으로 혈투를 해가지고서 그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 노력을 한 그 산물인데 그러려면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아주 특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진화를 해온 오랜 세월 동안에 이건 뭐 거의 정말 수억 년의 싸움일 거 아니야 최소한은 한 10억 년 이상의 싸움이 벌어졌을 텐데 우리가 저 하등동물이었던 시절부터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이 영역을 교차해서 침범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고도와 복잡화 진화가 된 것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일단 들어와서 복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치명적인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토마토와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이제 비슷한 과의 식물이기 때문에 이 접을 붙였을 때 사실은 비슷한 과의 식물이면서 사실 이들이 접을 붙였을 때 좀 희한한 거예요. 얘네들. 서로 간에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에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줄기 위에서는 나는 열매와 꽃만 신경을 쓸 테니까 그럼 토마토가 되는 것이고 땅 밑에서는 나는 감자를 만드는 뿌리에서 만드는 저장기관으로 하겠다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종의 교배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나마 이 둘은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접을 붙였을 때에도 뭐 마찬가지 많잖아요. 접 붙여서 감나무 같은 것들, 뭐 포도 같은 것들도 그렇고 접 붙여서 사실 이제 과수 생산을 하지 씨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중에 일종입니다만 토마토의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제 유전공학적인 것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 현재 상태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 자체가 물론 꽤 성공한 케이스로 많이 이제 마케팅이 되긴 하지만 감자와 제대로 한 곳에 집중을 해야지 이제 이 에너지를 위에는 토마토를 열리게 하고 밑에는 감자가 열리게 하면 둘 다 제대로 튼실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둘 다 애갱이가 돼가지고서 사실 위에 열리는 토마토는 끼케 방울토마토밖에 못 열리는 것이고 아래에도 이 감자 역시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허용이 되는 그런 사실은 식물이 존재하니까 접붙여서 위에는 토마토 밑에는 감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지. 그것은 이제 유전공학적인 측면으로 뿌리 쪽에 감자 저장기관 위에 열매를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이 자원을 흡수를 식물에 있어서는 일종의 영양이 소화 흡수가 되는 거죠. 그 자원을 흡수를 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분배를 해서 훨씬 튼실한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식물학자들의 과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식물은 가시광선만을 흡수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다만 흡수라는 개념이 식물에 있어서 흡수라는 개념은 뭡니까? 어떤 특별한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지? 그것을 잡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광수용체. 그죠? 그러니까 그 광수용체가 광합성에서는 어떤 특별한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단백질이 있는 것이고, 파이토크롬 같은 경우에는 적색광 또는 근적외광 같은 것들을 이렇게 흡수를 하는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시광선 바깥쪽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자외선 같은 것들을 흡수하는, 흡수할 필요가 없지 사실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하지만 자외선을 인지하는 그런 수용체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외선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외선이 있으면 그들에게 피해를, 우리만 자외선 쬐면 피부암 걸리는 게 아니라 식물에게도 자외선은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외선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감지를 해서, 야, 자외선이 있으니까 또 이 방어벽을 높여라. 무슨 뭐 이 핵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비 방어 기전을 이렇게 북돋우는, 그거 하려면 자외선이 지금 막 강하게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는 식으로. 그래서 가시광선만을 흡수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흡수라는 개념은 모든 것이 1대1로 어떤 특별한 파장의 빛을 특이적으로 감지를 하는 광수용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것이 있고, 물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두 번째, 완전히 조금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호랑이하고 사자는 왜 2차 교배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2차 교배라는 얘기는 그들의 자손인 이 잡종이 거의 대부분이 불임인 경우가 많거든. 사실 호랑이와 사자는 그만큼 원래 보면은 사실은 한 종이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같은 종. 그래서 지금은도 이 사육 환경에서 동물원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교배를 해서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불행히도 그 완전히 100% 불임은 아니나 그 자손의 잡종이 거의 불임. 특히 수컷은, 암컷은 임신이 가능한데 잡종에, 수컷은 이게 안 되는 그런, 그만큼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거지. 그동안의 격리가, 지리적인 격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낯설어진, 그동안에 각자가 서로 진화를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잡종이 이것이 수컷이냐, 암컷이냐에 따라서 라이거하고 타이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이거라는 얘기는 수컷이 라이온이고 암컷이 타이거였을 경우는 이름을 라이거라고 해주고, 이 친구들은 잡종 강세를 보여요. 식물에만 있던 잡종이 훨씬 더 등치가 커지고 그렇게 튼실해지는 것을 잡종 강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이거들은 두 양친보다 이렇게 큰 등치가 큰 그런, 등치만 크면 뭐야? 네가 수컷이면 넌 불임인데. 그래서 라이거 이제 그렇고, 이 암컷 이제 라이온과 수컷 타이거끼리에는 이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첫 글자 이름을 따서 마치 아버지의 성을 따는 것처럼 타이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타이거는 좀 작아요, 이게 라이거보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이것이 라이거가 됐든 타이건이 됐든 둘 다 수컷은 거의 100% 불임, 암컷은 임신 가능. 그런데 그래서 이제 2차 교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인데, 꼭 그렇지는 않고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들수 있는 장난을 쳐가지고서 이 암컷은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컷 라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라이온하고 또 원래 있는 라이온하고 또 교배를 시켜 본 거야. 자손이 생겨 그러면.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얘는? 응? 아 라이거? 릴리거라고. 그래서 이 릴리거는 그러니까 수컷 라이온과 암컷 라이거가 간의 희한한 교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릴리거는 이 유전적으로 보면 이제 타이거의, 호랑이의 유전자는 25%만 갖게 되는 거지. 4분의 3은 75%는 사자의 유전자이고 25%면, 그런데 희한하게 갑자기 이런 게 사자나 호랑이에서 보지 못한 이상한 형상이 나타나는 거지. 얘는 뭐야 이거?
표범이나 무슨 뭐 그런 데서 표본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줄무늬가 아니라 전무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시금 이들이 원래 사자, 호랑이 뭐 이들이 사실 이 계통이 표범 무슨 제귀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거의 공통 조상을 아주 가까운 고양이도 여기 같이 끼어드는 그런 거구나. 이들의 숨겨졌던 유전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거 아주 채소에 아주 조예가 나보다 훨씬 더 깊으신 분인 것 같은데, 박과 채소에서 흰 가루병이라는 이 곰팡이 생기는 병이 생기는데, 이게 박과 채소에, 근데 수박은 또 이제 수박에서의 문제점을, 박과 수박의 이 뿌리에 관한, 수박은 박과 매우 비슷한 건데 뿌리가 좀 약해서 주로 접을 붙인다라는 그런. 그래서 매우 조예가 내공이 깊으신 것인데, 원예학과 출신인가? 어쨌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또 호박과 뿌리가, 그러니까 박과 수박은 비슷한데 왜 뿌리가 이렇게 다르냐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를 포함한 식물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사실 지상 과제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가지고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럼 이 차이 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수박을 왜 박처럼 뿌리가 훨씬 더 튼실한 것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유전적으로, 요즘은 그런 툴이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 유전체를 분석을 해가지고서 뭐가 달라서 이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식으로 진화가 돼서 이렇게 형상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이고, 그것을 인지를 해서 과학자들이 이게 이렇게 다르네, 이게 왜 다르지, 뭐가 이걸 얘네들 이렇게 다르게 만들지 해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연구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간단한 대답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서로 그런 식으로 다른 어떤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누구도 뭐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하지만 진짜 대답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이유를 모르니까. 두 번째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에 대해서 옛날부터 있는 병이었는데 왜 아직도 극복을 못했냐 하는 얘기죠. 예? 특별한. 그런데 이것은 문제는 우리의 진화가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냥 순식간에 우리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한계,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길로 들어왔는데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이 길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진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무슨 엔지니어처럼 다시부터 판을 새로 짜자 해서 다시 리드로잉을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어떤 거기에 갇힌 놈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해방되지 못하고 어떤 계속 문제를 갖고 나가다가 어쩌다가 정말 천재이루로 운이 좋아서 한 개인적인 일부 어떤 큰 변화가 생겨서 판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과 개체와는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이적인 관계가 존재하게끔 밖에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렇게 계속 진화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뗄 수가 없는 거지. 그 결과로 결국은 이렇게 아직도 얘네들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각각의 변은 무슨 도열병에 약한 별들이 엄청나게 많고, 동물도 각각의 특이전 동물마다 매우 약한 그런 아킬레스건, 그런 크립토나이트라 그러나? 크립토나이트들 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붙이기를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뿌리 자체를 강하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GMO 같은 기법으로 하려고도 해보고, 하나 문제는 아직 그런 GMO 같은 것을 막 하는 게 모델 생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
무슨 뭐 애기장대라든가 벼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무슨 콩이라든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이제 친숙한 그런 이제 식물들. 이런 수박, 참외, 채소 같은 것들은 요즘에 와서야 관심을 보이면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직 이거를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런 유전공학적인 무슨 GMO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전통적인 무슨 뭐 육종 방법으로 하든 아직은 이것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발달이 확실히 돼 있지 않다.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혹들은 매우 많습니다. 많은 학자. 나는 아니지만 난 관심 없어 이런 것들. 그러나 다른 이 식물학자들이 저는 생물을 공부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점이 나는 왜 그런지 모르나 이 단백질 구조 같은 걸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야. 항상 단백질 구조. 이 엑스레이나 무슨 NMR 같은 구조 같은 걸 보면 정말 이쁘다. 왜 이렇게 이쁠까 하고 막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전사인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전사인자 같은 것들을 이제 막 그들이 어떻게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을 할 때 나는 그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가 별건 아니지만 그냥 당연히 어떤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다른 이 동료들을 보면은 별로 그게 좀 그림이 안 그려지나 봐. 이게 어렵나 봐. 이게. 그래서 왜 그게 그러니까 각자마다 사람마다 이렇게 그런 좋아하는 게 다른 거죠.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막 머릿속에서 막 이게 왔다 갔다 숫자가 나타난다고 그러대. 그래서 하는 것처럼 그 경지는 물론 나는 아니지만 카페인은 나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카페인은 각성 효과 당연히 잠 깨는 잠을 자게 하는 그 신경 회로를 얘네들이 억제를 시켜요, 카페인이. 그러니까 약간 슬로우 다운하게 해주는. 그래서 각성 효과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직전 효과도 있고 또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이게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이유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이유는 모르면서도 예를 들어서 당뇨에도 매우 좋다라든가 뭐 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물론 이제 심혈관계가 혈관의 수축을 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또 탈수를 시키게 하고 하니까 심혈관계에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또 그런 관점에서 카페인 섭취가 과도하지 않은 카페인 섭취는 또 당뇨 예방에 좋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우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가성비는 정말 농담이야. 가성비는 이게 짱이야. 왜? 그것만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것만 다시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에 초연하다면 성적에 초연할 수 있는 세상이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초연하다면 이 가성비는 시험 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이고 주로 저는 몇 시간 전에 시험 공부를 하던 식으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잘 살아오다가 그게 또 통하지 않은 시절이 생기고 나서 이제 막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루 전으로 조금 늦추자 이렇게 해서 하루 전. 그런데 스트레스가 하루 전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결국은 밤까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매우 무궁무진한 시간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어차피 6시부터 12시까지나 12시부터 6시까지는 똑같이 6시간인데 나 같은 놈은 6시부터 12시까지는 그냥 계속 아직 밤새면 돼. 뭐 하고 12시부터 6시까지 그때 이제 그 시간에 내가 충분히 공부하면 돼. 똑같은 6시간인데. 그러다가 이제 졸리네 2시간. 2시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졸린다. 하고 그래서 언제나 항상 폭망을 하던 시절이 있었고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충고를 하자면 가장 한 며칠 전부터 집중을 해서 하면은 물론 그동안에 완전히 놓고 있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다시 이제 그것이 가장 괜히 한 달 전, 몇 주 전, 일주일 전부터 괜히 모든 것을 망치고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 때문에 막 스트레스 하지 말고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지만 진심인 것이 가장 가성비 좋은 건 시험 친다는 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필요한 지식만
딱딱 공부를 머리 얼마나 싹둑 들어가겠어요. 공부하는 게. 애완동물, 집에 식물. 골든 리트리버를 키웠던 적이 미국에서는 키웠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강아지 몇 마리들 키웠던 거 기억 가물가물 말고는 골든 리트리버를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키웠었는데 키우면서 다짐을 한 게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애완동물 개 안 키운다. 왜? 계속 놀아줘야 돼, 얘랑. 아침부터 얘한테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고, 같이 맨날 나가서 뛰어다니고, 축구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해야 되니까 나는 어쩌라고. 나도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내가 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시는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양이는 조금 한 번도 정이 간 적이 없어요.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나, 곁을 주지 않는 동물 같아갖고, 나는 그냥 모든 걸 다 던지는 그런 개 같은 동물이 훨씬 좋아요. 식물은 여러 개 있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 와이프가 다 키우는 식물이라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겠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고. 자, 배아줄기 세포가 이론적으로 무한정 분화할 수가 있으며 신체의 모든 세포를 분화 가능하다고 강의에 적혀 있는데 배아줄기 세포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있지. 하나 이게 갈 길이 매우 먼 거지. 배아줄기 세포로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전부 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모든 장기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완전히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하나를 완전히 무슨 식물처럼 입 띄어내가지고 완성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꿈 자체가 아니라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별한 부위가 망가졌다라든가 척추가 손상됐다. 걷지를 못한다. 또는 뭐 팔다리가 완전히 잘렸다. 그럴 때에도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어떤 배아줄기 세포의 어디를 잘 자극하면 이것이 팔로 또는 이 척추를 이루는 그 신경세포로 분화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지금은 모르고 알게 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내서 하고 이게 끝났으니 그 다음날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모르겠다. 자, 이걸 빨리 해야 그나마 2창이라도 끝내지. 자, 그래서 작은 창자로 내려와서 소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뭐 작은 창자 가장 긴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대충 이제 이해를 했을 것이고 중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중화시키는 이 중화가 이자라고 하는 우리 장기에서 이자가 작은 창자로 이자액이라는 것을 보내줘가지고 이 이자액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주 소중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효소들이 소화 효소들이 같이 들어있으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냥 무책임하게 떠넘겨진 이 유미즙이라고 하는 그 산성 덩어리를 일단은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것도 역시 중요한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자뿐만 아니라 쓸개즙이라고 하는 이자액과 쓸개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이런 여러 가지 엑기스들 소화 효소들이 많이 담긴 엑기스들이 근데 쓸개즙은 사실은 간이 위탁을 해놓은 건데 간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쓸개한테 너 좀 맡아줘 그래서 위탁을 해놓은 건데 쓸개에서 분비가 되니까 저장해다 분비가 되니까 우리가 쓸개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다 차치하고 물론 단백질도 계속적으로 위가 미처 소화하지 못한 단백질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가 전혀 건드리지 못했던 지방을 특히 지방을 작은 창자에서 소화시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특이적인 효소들이 또 여기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내가 자체 내에서 수입하지 않고 소장해서 내가 자체 내에서 만들어낸 효소로 탄수화물들은 분해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그림이 그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한 여기저기서
쓸개, 간에서는 쓸개즙, 그 다음에 이자에서 이자액 같은 것들이 요 부분에서 작은 창자의 첫 부분, 첫 관문에서 일단 전부 모여가지고 강물들이 하나의 하류에서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뭐 표면적 증가 이거 이미 봤던 얘기고. 자, 이쯤에서 효소식품. 지금은 이미 많이 사람들에서 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문에 그냥 조선일보에서 좀 뽑은 건데 효소식품에 대해서 막 마케팅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방송에 나와서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 영양사 전문가들이 효소식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효소식품이 뭐야? 그럼 효소식품은 신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효소식품은 정말 좋다는 거지. 건강과 젊음. 이거 뭐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뻥가지. 뭐 건강하고 젊어지고 회춘한다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드는. 그래서 이제 효소가 그렇다는. 그런데 왜 효소식품이 건강과 젊은 여자들을 가져다 주냐라고 하니까 이 이론 자체가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왜냐하면 이 식품은 우리가 먹는 그런 뭐 가공식품,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식품과는 대조적으로 엄청나게 효소들을 그득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효소와 더더군다나 또 산소를 많이 담고 있다. 효소뿐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늙어갈수록 이 두 가지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원래 많았던 효소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제대로 대사작용이 젊었을 때처럼 안 되고 산소도 무슨 산소 포화도가 뭐 낮아지고 어쩌고 그래서 산소가 또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인데 그래? 몰랐어. 근데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이 효소식품은 그거를 많이 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효소식품의 특별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심지어 어떤 특정한 효소식품까지도 이제 이름을 언급을 하기까지 하고. 근데 요즘 이제 싹 많이 좀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붐을 몇 년 전까지만 더 했었어.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효소식품이 정말 그럴까? 효소가 뭔데? 효소는 단백질 아니야. 효소식품이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떨어진 효소를 그것을 먹으면 보충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돼? 단백질은 들어오면 전부 어떻게 돼? 아미노산으로 들어오는데 단백질을 암만 먹으면은 그 효소가 그득되는 단백질을 먹으면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엄청 먹으면은 헤모글로빈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붉은 고기를 먹으면은 갑자기 우리 피 안에 헤모글로빈들이 막 증가해서 우리가 혈액이 증가하냐? 아니잖아.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말도 안 되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효소도 효소라는 게 얼마나 효소가 그냥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중에서도 엄청나게 정교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야 그게 효소인데 그게 조금만 망가져도 효소 기능을 잃는 건데 이미 일반 생물학 1에서 이미 확인한 사안 아니야.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라야 그것이 제대로 효소 기능을 하는데 그게 말이 돼? 우리가 먹어서 그게 된다는 게 예외 딱 한 가지 내가 본 거 있다. 프리온. 그건 먹어서도 그 광우병 일으키는 프리온 단백질은 먹어서도 그냥 가서 일을 일으키대. 그럼 뭐 희한한 단백질이 있긴 하나. 뭐 그런 거 빼면 그러면 뭐 효소를 네가 정말 늘리고 싶다면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부에서 네 유전자한테 가가지고서 야 효소 좀 옛날처럼 다시 우리의 옛날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산소 덩어리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또 이런 희한한 얘기를 해요. 산소 덩어리가 어째서 생명의 근원이야? 산소는 물론 필요하지. 호흡을 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그런데 산소가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멸망의 지름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돼가지고서 산소는 돌아다니면서 분탕질을 일으키면서 모든 전자를 탈취해서 이 구조를 파괴시키는 아주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소를 여기다 축적시키면 어쩌겠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리 몸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이유는 유기호흡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뭐 그런 것들이 산소가 풍부하다는 또 헛소리를 또 해요. 얘네들은 유기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주로 하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얘네들은 산소를 밖으로 쫓아내버리잖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해서 효소식품을, 그러니까 차라리 산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싶으면 뭘 먹어? 아까 얘기한 바로 피 뚝뚝 떨어지는 붉은 고기를, 날고기를 먹어야 산소를 그나마 가지고, 왜냐하면 그 헤모글로빈 안에 산소들이 포화가 되어 있을 테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헛소리, 효소식품은 사실 그들이 마케팅을 하는 그 효소식품은 사실 효소식품이 아니라 발효식품입니다. 비슷하게 효자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 발효식품을 효소식품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발효식품이야 물론 몸에 좋은 건 알지. 왜냐하면 그 미생물들이 발효 과정에서 이상한 우리 신비한 대사 물질들을 만들어내니까 그걸 우리가 몸에서 좋지만, 그게 효소를, 그들이 어떤 특별한 효소를 우리에게 제공해줘서 하는 건 절대 아닌 얘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장 빨리빨리 끝내자. 이거 10분 5분만 더. 대장은 대장이 주로 하는 일은, 그러니까 물 빼내고 그동안 이랬던 음식 찌꺼기 이제 축소시키고 압축시켜갖고 원활하게 분비시키는 그런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미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비타민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대장에 있는 맹장이라고 하는 충수라고 하죠. 요게 이게 옛날에는 맹장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태어나자마자 잘라버리는 경우가. 왜냐면 이건 사실 퇴화된 기관이니까 맹장이 아무 쓸데가 없는 기관. 왜 쓸데가 없냐면, 원래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맹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옛날에도 우리가 종이 뜯어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도 셀룰로즈를 소화시킬 수가 있는. 근데 그 셀룰로즈를 소화시키는 그 미생물들은 왜 그랬는지 우리가 방 빼라고 쫓아낸 다음에, 그럼 거기서 이제 아무 쓸데가 없는 빈 공간이 돼버린 것이지. 그래서 철없는 일부 의사들이 옛날에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맹장이 쓸데없는 기관이야. 그래서 태어나면 아가들이 태어나면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쓸데없다고. 요즘은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하지. 알고 보니 전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 빈집에 누군가 다른 애들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없애면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쓸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별로 쓸데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아까 그런 맥락을, 복선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장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살았던 적이 있던 것. 그 다음에 영양과 비만. 아니야. 이거는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끝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